눈을 뜨자마자 창밖이 회색빛으로 가득했어요. 늦겨울의 아침은 늘 그랬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공기가 눅눅했어요. 몸을 일으키자 머리가 지끈거렸고 거실에 놓아둔 노트북은 아직 꺼지지도 않은 채 검게 깜박이고 있었어요. 마감을 겨우 맞추고 소파에 그대로 기절해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주방에서 정우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하품을 하며 수진아 우편함 좀 보고 올래? 라고 말했어요. 그는 늘 아침마다 우편함을 확인하곤 했는데 오늘은 왠지 그 일을 나한테 맡겼어요. 귀찮았지만 묘하게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몸을 끌듯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우편함엔 잡다한 전단지 사이에 한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분홍빛 로고가 선명한 산부인과 이름이 보였어요. 순간 가슴이 툭 내려앉았어요. 나도 모르게 봉투를 뒤집어 들여다봤는데 검사 결과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그냥 정기검진 안 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거실로 돌아왔어요. 정우가 봉투를 받아들자마자 단번에 뜯었어요. 눈동자가 잠깐 흔들리는 걸 봤어요. 그냥 건강검진 결과래. 별일 아니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봉투를 식탁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그 서랍엔 우리가 거의 손대지 않던 오래된 매뉴얼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상했지만 그 순간엔 더 묻지 않았어요. 할인이 불쑥 찾아온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너 요즘 너무 말랐어. 냉장고 정리 좀 해줄게. 그녀는 웃으며 부엌을 뒤졌어요. 대학 시절부터 붙어 다니던 친구였고 나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무언가 달랐어요. 유난히 부드럽게 웃었고 내 눈을 곧잘 피했어요. 정우 오빠는 요즘 바빠? 그녀가 야채를 씻으며 툭 던진 말에 나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거의 회사에 살아. 그러자 하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남자는 일에 미쳐야 매력 있지. 너도 일하니까 서로 이해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말은 그랬지만 그때 할인의 시선이 부엌 문틈 넘어 거실 쪽으로 스치듯 흘러가는 걸 봤어요. 그곳엔 아까 정우가 숨겨 넣은 봉투가 있었어요. 그날 밤 정우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어요. 셔츠 깃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입술을 깨물며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지만 글자는 한 줄도 써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툭툭 걸렸어요. 며칠 후 회사 회식이 있었어요. 나는 프리랜서지만 그날은 방송팀 회식에 얼굴을 내밀었어요. 정우의 회사와 같은 건물에 있었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바로 옆에서 정우와 할인이 함께 서 있었어요. 둘 다 놀란 얼굴로 나를 봤어요. 할인은 먼저 웃으며 우연이다라고 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정우는 한 발짝 떨어져서 휴대폰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어요. 배신당한 얼굴은 금방 늙더라고요. 며칠이 지나고 주말이었어요. 정우가 회사 회의에 간다며 서둘러 나갔는데 곧 택시 기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휴대폰을 두고 내리셨는데요. 나는 얼른 받아오라고 했고 그가 가져온 휴대폰을 무심히 확인하다가 숨이 턱 막혔어요. 갤러리 안에 신생아 사진이 있었어요. 분홍빛 담요에 쌓인 작은 손이 떨고 있었어요. 그 떨림이 제 심장 박동을 베어냈어요. 사진 정보엔 분만센터라는 위치가 찍혀 있었어요. 정우가 돌아오자마자 따졌어요. 그는 처음엔 아니라고 했어요. 프로젝트 투자자 아기야.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눈동자가 도망치고 있었어요. 나는 소리쳤어요. 거짓말하지 마. 이 사진은 언제 찍힌 거야? 왜 내 폰에 있어? 그는 무너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할인이 아이를 낳았어. 숨이 막혀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았는데도 세상이 멈추지 않았어요. 정우는 손을 뻗었지만 나는 소스라치게 그 손을 쳐냈어요. 손끝이 닿는 순간 몸 안쪽에서 뜨겁고 쓰디쓴 무언가가 확 올라왔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숨만 거칠게 들이켰어요. 할인이 힘들었다고 했어. 그때 너도 많이 지쳐 있었잖아.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는 더럽게 떨렸어요. 그런데 그 떨림이 더 역겨웠어요. 그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무언가를 부수고 싶었어요. 소파 위에 던져져 있던 쿠션을 집어던졌고 벽에 부딪히며 퍽 소리가 났어요. 정우는 한 발 물러섰어요. 나는 울지도 못했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적일 땐 눈물조차 몸을 배신하더라고요. 그날 밤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얇은 니트가 몸에 착 달라붙어 떨렸어요. 한참을 걸었는데도 갈 곳이 없었어요. 나를 이해해 줄 사람도 나를 믿어줄 사람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낯선 목소리가 우산을 씌우며 말했어요. 이런 날엔 서성이지 말아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는데 까만 우산 아래 서 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또렷한 눈매에 살짝 젖은 머리칼, 비에 젖은 셔츠가 몸에 붙어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레 내 얼굴을 살폈어요. 괜찮으세요? 처음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그는 당황한 듯 잠시 허리를 굽혔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는데 이상하게 그 온기가 너무 따뜻했어요. 택시 태워드릴게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나를 천천히 일으켜 세웠어요. 우산 끝에서 빗물이 또르르 떨어졌어요. 우리는 말없이 인근 택시 승강장까지 걸었어요. 그가 먼저 문을 열어줬어요. 몸을 구겨 넣자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세상의 소음이 뚝 끊겼어요. 차창에 비가 흘러내렸고 그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어요. 이름이? 내가 겨우 물었어요. 윤지후요.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한수진이에요. 내 목소리는 한없이 작았어요. 그는 잠시 날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택시 안에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랜만에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욕실로 들어갔어요. 거울에 비친 얼굴은 내가 아니었어요. 캥한 눈, 질끈 담은 입술, 축축한 머리카락. 배신당한 얼굴은 금방 늙더라고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정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는 리모컨으로 TV를 켰지만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사진 속 그 아이가 계속 맴돌았어요. 작은 손가락, 분홍 담요, 그리고 정우의 목소리. 할인이 아이를 낳았어. 심장이 천천히 그리고 꾸역꾸역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셔츠를 매만지며 출근 준비를 했어요.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과 근육이 굳어 있었어요. 그 얼굴이 너무 낯설었어요. 오늘 회식 있으니까 늦을 수도 있어. 그는 내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했어요. 한 번도 묻지 않았는데 스스로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그런 사소한 말투 변화들이 모두 칼처럼 느껴졌어요. 그가 나가자마자 나는 서랍을 열었어요. 그날 봤던 그 분홍빛 봉투가 그대로 있었어요. 뒷면엔 산부인과 로고와 함께 의료기관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두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 이메일로 조심스럽게 문의 메일을 보냈어요. 배우자의 정기검진 내역을 다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 시간 후 정우의 개인 이메일에서 수상한 첨부 파일을 발견했어요. 가족 계정으로 연결된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된 메일이었어요.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라고 적힌 제목. 손끝이 싸늘해졌어요. 파일을 열자 낯선 이름들이 떠 있었어요. 서류엔 출생일 5월 14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할인의 출산 소식은 여름쯤으로 들었어요. 날짜가 맞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검체 수령일이 출생일보다 일주일 이상 늦게 찍혀 있었어요. 보통은 출생 직후에 채취한다던데. 내가 방송작가로 일하면서 취재했던 내용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혹시 조작? 누군가 날짜를 바꾼 건 아닐까? 그날 오후 나는 정우의 회사에 들렀어요.
이유를 묻는 경비원에게 대충 서류 전달하러 왔다고 말하고 들어갔어요. 재무팀에 앉아있던 정나영 대리가 놀란 얼굴로 나를 봤어요. 수지님? 나영 씨 혹시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 볼 수 있어요? 최근 2달치만.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모니터를 돌려줬어요. 나는 한눈에 그 금액들을 읽었어요. 그리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산후조리원. 그리고 할인이라는 이름. 수백만 원의 결제가 법인카드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거 왜 회사 돈으로? 나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 모르겠어요. 팀장님 정우이 승인한 거라서요. 저한테는 영수증만 처리하라고. 숨을 들이쉬었는데 폐까지 공기가 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수진아, 요즘 너희 집은 경사가 없니? 좋은 유전자가 들어오면 집안의 운이 확 달라지는데. 그 말이 소름처럼 뒷덜미를 훑었어요. 좋은 유전자. 그 단어가 머릿속에 꽂혔어요. 그날 밤 나는 할인의 SNS를 뒤졌어요. 출산 직전 즈음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배가 불러 보이지 않았어요. 배를 살짝 가린 오버핏 셔츠, 루즈한 니트 가방으로 몸통을 가린 포즈. 사진마다 미묘하게 어색한 미소. 직접 나온 게 아닐 수도 있어. 그 생각이 들자 소름이 온몸에 돋았어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듯 휴대폰을 꺼내 윤지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혹시 의료기록 위조 관련 법률 상담도 하시나요? 답장은 예상보다 빨리 왔어요. 네, 내일 오후 괜찮으세요?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탁 풀렸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무너져 내리던 땅에 발이 닿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나는 지우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창문 너머 햇살이 유리 위에 반짝였어요.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는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나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USB를 꺼내 파일을 열었어요. 이게 친자 검사 결과지인데요. 뭔가 이상해요. 날짜도 이상하고. 그는 한참을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누가 손댔을 가능성이 있어요. 검사 일자를 바꾸거나 다른 검체를 섞었을 수도 있어요. 말끝이 떨렸어요.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게 한순간에 터져 나왔어요. 저만 바보였던 것 같아요. 전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저만. 지우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그의 손등에 푸른 혈관이 도드라졌어요. 지금은 무너지지 말아요. 이기려면 증거부터 모아야 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그의 이마가 내 이마에 살짝 닿았어요. 그 짧은 온기가 무너진 마음에 작은 숨을 불어넣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나는 그 산부인과를 직접 찾아갔어요. 진료 기록은 모두 비공개라며 거절당했어요. 하지만 건물 뒤편의 쓰레기 창고에서 우연히 어떤 상자를 발견했어요. 낡은 상자 안엔 오래된 메모 뭉치가 있었어요. 그중 한 장에 적혀 있었어요. 대리 산모 비밀 유지 철저.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작게 쓰인 이름. 민하린. 그 메모를 본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대리 산모라는 단어가 뇌 속을 울리듯 맴돌았어요. 그 밑에 적힌 이름. 민하린. 숨을 들이마시려 했는데 폐가 잠긴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상자를 도로 닫고 돌아서는데 다리가 휘청였어요. 벽에 손을 짚었는데 손바닥에 먼지가 잔뜩 묻었어요. 그 먼지조차 숨 막히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할인의 배가 불러오지 않았던 이유, 이상할 정도로 활동적이었던 이유, 늘 긴 가디건으로 몸을 가리던 이유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어요. 그녀는 직접 낳지 않았어요. 그녀는 누군가의 몸을 빌려 아이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정우는 그 전 과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곧장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차에 올라타자 손이 덜덜 떨려서 시동이 몇 번이나 꺼졌어요. 겨우 도로에 나섰는데 뇌 속이 멍청한 정적에 잠긴 것처럼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경적 소리, 사람들 말소리, 심지어 내 심장 소리까지도. 그냥 공허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문 열려 있길래 들어왔지. 너한텐 미리 말 안 하면 안 올까봐.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차잔을 내려놓았는데 찻잔 받침 위에 손톱이 딱 부딪히는 소리가 기분 나쁘게 컸어요.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자기 몸에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네. 어차피 아이 하나 낳으면 다 흘러내리고 처지고 망가지는 걸. 그 말이 가시처럼 들렸어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아직 그런 계획 없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어요. 그런데 정우는 애를 참 좋아하더라. 너도 언젠간 알아야지. 좋은 유전자가 집안을 바꾸는 법이야. 피가 중요해. 피. 그녀는 계속 피라는 단어를 반복했어요. 숨이 막혔어요. 피에 집착하는 그 말투가 오늘 본 메모와 겹쳤어요. 그녀가 돌아간 뒤 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거실 불빛이 갑자기 깜빡였어요. 깜빡깜빡. 그 불빛에 내 그림자가 어지럽게 흔들렸어요. 그 그림자가 마치 나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인 직접 낳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대리 산모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 모든 걸 주도했을 수도 있어요. 지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숨소리만 들렸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건이에요. 불법 시술, 인신매매 혐의까지 걸릴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위안이 됐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밝히는 거예요. 지우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한참을 멍하니 창밖을 봤어요. 맞은편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그 불빛들이 전부 나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알겠어요. 증거를 더 찾아볼게요. 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어요. 전화를 끊고 불을 끈 거실에 앉아 있으려니 정우와 할인의 웃음소리가 귓속에서 웅웅 울렸어요. 그들이 내 눈을 피해 서로를 바라보던 그날의 시선. 이제야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문자가 도착했어요. 내일 오후 2시. 분만센터 전 직원 면담 동의함. 지우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나는 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뛰고 있었어요. 아주 오래간만에 분노 말고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것은 싸우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지우와 함께 분만센터 전 직원을 만나기로 한 날, 나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어요.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샤워기 아래 서 있었는데도 몸이 식은 쇳덩이처럼 굳어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거울에 비친 얼굴은 더 이상 내가 아니었어요. 지우는 약속 시간보다 먼저 와 있었어요. 셔츠에 재킷을 걸치고 손목시계를 보며 서 있었어요. 날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준비됐어요? 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만센터 구내식당 한쪽에서 전직 간호사와 마주 앉았어요. 그녀는 처음엔 말을 아꼈어요. 하지만 지우가 법적 보호 조항들을 조용히 설명하자 서서히 입을 열었어요. 그때 산모가 아니라 후견인이 서류에 서명했어요. 산모 본인은 끝까지 얼굴을 가렸고요. 이름도 다른 걸로 기록됐었어요. 아이의 태명으로만 호칭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태명이요? 도담이라고요. 분만센터 시스템에선 도담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별도 관리됐어요.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그 이름 정우가 노트북 비밀번호로 쓰던 단어였어요. 그는 몇 달 전부터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내가 우연히 봤을 때 DODA M114였어요.
그 아이의 태명으로 회사를 계좌를 비자금을. 지우가 노트북을 꺼내 전산 기록을 열람했어요. 법적 위임장을 제시하자 직원이 접속을 허용했어요. 화면에 계좌 목록이 뜨자 나는 숨을 들이마시다 멈췄어요. DODAM 홀딩즈, DDM 코리어. 수십억 원이 그 계좌들을 통해 오갔어요. 나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구토가 올라올 것 같았어요. 아이를 이용한 거예요. 아이를 명목으로 회사 돈을 빼돌린 거예요. 지우의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우리는 곧장 은행 기록을 확보했고 그 자금 일부가 할인명의 오피스텔 월세로 빠져나간 걸 확인했어요. 나는 그 길로 할인을 찾아갔어요. 그녀는 처음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계속 벨을 누르자 결국 문을 반쯤만 열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왜 그랬어? 내 목소리는 바닥을 긁는 소리처럼 낮았어요. 왜 그 아이를 왜 정우랑?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주저앉았어요. 나도 피해자였어. 숨죽인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가 나를 찾아왔어. 정우가 힘들어한다고 그 사람은 아이만 생기면 다 바뀔 거라고 날 설득했어. 아니, 협박했어. 돈도 빚도 전부 이용했어. 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어요. 그 아이 사실 정우 아이 아니야. 나 그때도 몰랐어. 그냥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했어. 근데 내가 몰래 본 기록에 정우 무정자증이라고 적혀 있었어.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어요. 정우는 무정자증. 그렇다면 그 아이는 대체 누구의 아이인 걸까요? 숨이 막혔어요. 벽이 나를 삼킬 듯 가까워졌어요. 그 순간 할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너만은 나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했어. 근데 이제 상관없어. 진실 다 밝히고 싶어.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웃음이 났어요. 완전히 망가진 웃음이었어요. 나 그 애가 누구 아이든 상관없어. 다만 내 인생을 망친 건 용서 못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새까맣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녀가 이 모든 걸 설계했을 거라는 생각이 뇌를 파고들었어요. 나는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우 무정자증이래요. 지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국면이에요. 아이의 생물학적 부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네온 사인이 번져 흐려졌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는 단순한 배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내 삶 전체를 뿌리째 바꾸려는 음모였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기도 전에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짙은 와인색 코트를 입고 입꼬리를 올린 채 서 있었어요. 손에 들린 작은 떡 상자에서 참기름 냄새가 은은히 퍼졌어요. 너랑 꼭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왔어. 그녀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은 유리처럼 단단했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그녀는 본론을 꺼냈어요. 정우가 많이 힘들다더라. 내가 너무 원망만 하지 않았으면 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나를 꿰뚫듯 바라봤어요. 그 아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그녀가 낮고 고요하게 물었어요. 그건 제 아이가 아니에요. 정우의 아이라면 내 아이나 마찬가지지. 정우의 아이도 아니래요. 내 말에 그녀의 미소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 혈통을 의심하는 건 가문을 무너뜨리는 일이야. 그녀의 음성은 낮았지만 서늘했어요. 가문이요? 전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저한테 중요한 건 제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그렇게 소중했으면 정우를 좀 더 붙잡았어야지.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끊어졌어요. 붙잡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붙잡았겠죠. 시어머니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어요. 한참 나를 노려보더니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생각 좀 해봐. 조용히 합의하고 언론에 나가지 않게 그게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녀는 떡 상자를 남기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집안이 휑해졌어요. 떡 상자를 쳐다보다가 발로 밀쳐냈어요. 찰떡이 바닥에 쿵 부딪히며 흩어졌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모든 게 더럽고 끈적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폭력, 사랑이라는 단어로 포장된 집착. 그게 전부 숨막히게 느껴졌어요. 그때 지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금 괜찮아요?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괜찮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집이요. 잠깐 나올래요? 같이 걷죠. 나는 외투만 걸치고 나갔어요. 밤 공기가 한기가 서려 있었어요. 숨을 내쉴 때마다 흰 입김이 흩어졌어요. 지우는 근처 지하주차장 입구에 서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렸어요. 그는 나를 보자말자 말없이 다가와 섰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냥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지금 멈추지 않을게. 그 말이 귓속에서 낮게 울렸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그는 강하게 나를 끌어안았어요. 마치 무너져 내리는 건물을 붙잡듯 뜨겁게. 숨이 섞였어요. 그의 심장 박동이 내 가슴에 고스란히 닿았어요. 입술이 닿았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고 곧 뜨거워졌어요.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눈을 감자 눈물이 흘렀고 그는 그 눈물을 닦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더 깊게 안아줬어요. 차가운 바닥과 형광등 불빛, 그 사이에서 우리는 서로를 붙잡았어요. 그 짧은 순간만큼은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휴대폰 진동이 집안을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미나린이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수진아, 나 더는 못 견디겠어. 말할게. 전부. 그녀의 목소리는 바닥에 쓸린 것처럼 갈라져 있었어요.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하리는 큰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손가락엔 반창고가 붙어 있었고 손톱 주변 살이 다 뜯겨 있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내가 모아온 것들이야. 통장, 사본, 계약서, 녹취 전부 있어. 나는 봉투를 받아 들었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정우랑 시어머니가 한 짓이야. 나 그냥 장기판의 말이었어. 그녀는 웃었는데 웃음이 아니었어요. 무너져 내리는 표정이었어요. 지우가 준비한 녹음기 위에 할인의 목소리가 하나씩 쌓여갔어요. 정우가 말했어. 너는 그냥 몸만 빌려주면 돼. 나머지는 우리가 다 처리할게. 시어머니는 나한테 돈 봉투를 건네면서 말했어. 너만 입 다물면 넌 이 집안의 은인이 될 거야. 말을 듣는 동안 숨이 막혀왔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했어요. 하리는 마지막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하려고 애썼지만 사랑할수록 죄책감만 커졌어. 이젠 진실이 드러나야 해. 지우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수사가 시작될 거예요. 공익제보로 접수하죠. 하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져 테이블 위에 맺혔어요. 며칠 후 뉴스 속보 자막에 정우 회사 이름이 떴어요. 불법 대리모의료법 위반 혐의 검찰 압수수색 착수. TV 화면에 번쩍이는 사이렌 불빛이 스쳤어요. 정우는 그날 저녁 집 앞에 나타났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아직 바꾸지 않았다는 게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거실 불을 켜자 소파에 앉아 있는 그의 실루엣이 드러났어요. 그는 여전히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눈밑이 짙게 꺼져 있었어요. 수진아. 그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너만 조용히 있어주면 다 지워줄게. 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매끄러웠지만 그 안에 뼈가 들어 있었어요. 지우겠다고? 뭘?
그 아이의 인생을, 내 삶을, 내 죄를. 나는 웃었어요. 웃는 얼굴 위로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정우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난 그냥 잘 살고 싶었어. 성공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어. 너도 알잖아. 아무것도 가진 거 없던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버텼는지. 그래서 사람을 짓밟았어. 나를 할인을 그리고 그 아이까지.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그 아이 내 아이 아니야.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봤어요. 알고 있었네. 정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이제 돌아가.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 정우는 한참을 서 있다가 마침내 등을 돌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지진처럼 울렸어요. 그가 사라지자 숨이 터져 나왔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 순간 문자가 도착했어요. 검찰 시어머니 소환조사 예정 내일 10시. 지우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나는 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깜깜한 밤하늘에 별 하나 없는 어둠이 드리워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둠이 더는 두렵지 않았어요. 검찰 소환 조사가 있던 날 나는 할인과 함께 있었어요. 조사실로 들어가기 직전 그녀는 손가락을 꽉 쥐며 떨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어요. 무서워. 그녀의 목소리는 실처럼 가늘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괜찮을 거야. 이제 진실만 말하면 돼. 그녀는 내 눈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진술을 했어요. 나와 지우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긴 복도 끝에서 플라스틱식의 초침이 딱딱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미친 듯이 커 보였어요. 조사가 끝났을 때 그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공허하던 눈동자에 아주 작게 빛이 깃들어 있었어요. 다 말했어. 시어머니가 설계했고 정우가 실행했어. 난 끌려간 것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미움이 조금씩 희미해졌어요. 그동안 할인을 미워하면서도 어쩌면 그녀 역시 나처럼 벗어날 수 없었던 덫에 갇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검찰청 건물 앞 계단에 나란히 앉았어요. 봄 햇살이 미약하게 내려앉았어요. 나는 조심스레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둘 다 이용당하지 말자. 할인은 울컥한 얼굴로 나를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러자. 지우는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다가 다가왔어요. 당신들 정말 대단해요. 그는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날 밤 나는 한강 근처를 걷고 있었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살짝 스쳤어요. 강물 위에 반짝이는 조명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지우가 조용히 내 옆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우리는 물결을 바라봤어요. 그가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나는 그 손을 잡았어요. 손바닥이 따뜻했어요. 그 온기만으로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끝난 걸까? 내가 중얼이듯 말했어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 삶을 되찾는 시작. 그 말에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나는 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기대었어요. 심장이 서서히 가라앉는 게 느껴졌어요. 지우의 숨소리와 내 숨소리가 한 박자처럼 섞였어요. 강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그 순간만큼은 오래 꿈꿔온 평화가 아주 살짝 손에 잡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법정의 문이 열렸어요. 나는 단상 앞에 서 있었어요. 방청석엔 수십 개의 눈동자가 나를 향해 있었어요. 플래시가 번쩍였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어요. 정우는 변호인 옆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말끔한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있었지만 얼굴은 잿빛이었어요. 눈동자는 바닥만 향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팔짱을 꼈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겠다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지우가 내 옆에 서 있었어요.
그는 준비한 서류들을 차분히 펼쳤어요.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출산 과정의 불법성 및 친자 확인 조작 혐의입니다. 지우가 먼저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건 분만센터 내부 기록입니다. 아이의 태명을 사용해 별도 프로젝트로 관리했으며 법적 산모가 아닌 대리 산모를 통해 출산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정우 측에서 제출한 친자 확인 검사 서류는 날짜 조작 및 타인의 검체 혼입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판사는 책상을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고 말했어요. 지우는 이어서 말을 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의 생물학적 부가 누구인지입니다. 정우는 과거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으며 그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아이는 그의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순간 고개를 돌렸어요. 지우는 마지막 서류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의료기관 측 과실로 보관 중이던 익명 정액 기증 샘플이 혼입됐습니다. 그리고 그 샘플의 유전 마커가 저와 일치했습니다. 순간 법정이 얼어붙었어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지우를 바라봤어요. 그는 침착하게 나를 바라봤어요. 눈빛은 조심스럽고 그러나 단단했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본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확인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우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법적 관계가 없더라도 저는 그 아이가 안전하게 자라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송 목적이 아니라 아이의 최선을 위한 선택입니다. 나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동시에 다시 세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 아이 도담. 그 아이의 삶을 지켜야 했어요.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판사가 결정을 내렸어요. 불법 시술 및 친자 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반영해 추후 형사 절차를 진행하며 아동의 보호와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을 울렸어요. 사건은 끝났어요. 그리고 동시에 내 삶이 다시 시작됐어요. 며칠 후 나는 도담을 처음 품에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몸, 미세하게 떨리는 숨. 도담은 내 눈을 바라봤어요. 까만 눈동자에 내 모습이 비쳤어요. 나는 속삭였어요. 너는 누구의 대체품이 아니야. 너의 이름은 너의 것이야. 지우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그의 미소는 조심스럽지만 따뜻했어요. 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작은 갤러리 앞 처마 밑에 서 있었어요. 비가 살짝 잦아들었고 지우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어요. 오늘은 울지 말아요. 그가 말했어요. 나는 웃었어요. 그리고 살며시 입맞춤을 나눴어요. 그의 따뜻한 숨결이 내 볼을 스쳤어요. 그 순간 아주 오래간만에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몇 달 후 나는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의 연출을 맡게 되었어요. 하리는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가끔 도담을 함께 돌봤어요. 도담은 우리 셋의 품에서 씩씩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세상은 아직도 잔인했지만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용서란 그들을 잊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되찾는 일이었어요.